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연사로 나서게 된 로보케어의 송상수입니다. 이번에 들여다볼 내용들은 고령자를 위한 인지훈련, 로봇과 기능성 콘텐츠 활용 사례입니다. 아마 로봇에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봇이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컨텐츠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이라고 정의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SO, 잘 아시는 ISO 규격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2축 이상의 구동기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저희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이거는 나라에서 이 로봇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히 그 지능형 로봇 보급의 이제 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쪽에 보이시는 이쪽에 이제 메카닉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드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활용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지금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상상세계 로봇들을 내가 굉장히 친하다 그러면은 아마 나이를 어느 정도 눈치채 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톰이죠. 예,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랐던 아톰인데요. 저 총 쏘는 모습에 좀 기겁을 했습니다. 무려 1952년에 나왔어요, 저 로봇이. 그러니까 요거를 나는 잘한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매니아시거나 아니면은 연세가 있으시던 의미고요. 자, 그다음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 속에 저희가 만화 속에서 봤던 이 로봇들이 하나씩 나오고요. 예, 태권브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보셨죠? 이것도 원본이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로봇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환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 영화 속에서 이제 로봇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로봇이라면 이럴 것이다라고 정의되는 것들이 아마 영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바이센테니얼 맨의 아마 이 배우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배우가 오늘 제가 설명하는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AI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이것도 아이로봇이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로봇의 윤리를 다뤘던 영화고요. 이거는 로봇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좀 황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과 같이 활동하는 로봇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규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면은 인간다워야 된다, 로봇다워야 된다, 제품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로봇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 속에는 어떤 형태의 로봇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광고에서 많이 보셨던 로봇들이 있죠. 제일 오른쪽은 최근에 광고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로봇들이고, 두 번째 있는 로봇은 이번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았죠. 상반신만 있는 이유는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로봇은. 그리고 나머지 산업용 로봇, 일본에서의 이족보행 로봇 이런 로봇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형태가 좀 다를 겁니다. 다들 스크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들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위에서는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로봇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저희가 2025년이 되게 되면 마주하게 될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출생 인구부터 제일 밑바닥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25년이 되면 확 줄어듭니다.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빨간 선을 이제 끊어오신 걸 보셨는데, 저게 평균 연령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나?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예, 25년만 되면은 저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60세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예, 그만큼 저희 나라가 고령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복지에 대한 재원, 이런 부담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출생 인구 자체가 또 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들이 또 좀 이렇게 내려앉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자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인프라,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어떤 부담 비율 증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간에,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간의 일자리 경쟁 이런 것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저희가 고령자라고 부르는 기준 65세의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전쟁 후에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태어났던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55년에서 63년생을 1차 베이비부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들을 보게 되면 한 700만 정도의 인구거든요. 이 인구들 중에 이미 약 200만 정도는 이미 저희 쪽 65세 이상으로 진입을 했고요. 나머지 연도에 쭉 나눠가지고 500만 명이 더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65세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들의 특징은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부담, 그리고 부모인 고령자 세대, 그러니까 75세 이상, 80세 이런 고령자들을 키워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제일 왼쪽 그래프는 실제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부모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겠는데요. 지금 모두 계시는 쪽이 7%, 나머지 아버지만 계시는 쪽 3%, 어머니가 27%, 나머지 60 몇 프로는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비율은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동거, 비동거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동거를 하고 있는 비율은 불과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부분은 다 도시에 살고 있고 부모들은 시골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부모들은 혼자 살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홀몸 어르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독거는 자녀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홀몸은 자녀들이 그 도예지에 나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비에 대한 부담도 특히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신 쪽은 자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자녀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부인까지 포함입니다. 70% 정도의 그 부양을 이 자녀들이 또 이 베이비 부분 세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 원인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로봇의 컨텐츠를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사회과학적인 통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기능들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획적인 부분, 그 다음에 UX를 잡아갈 때에 어떤 경험들을 전달할 것인가가 기본의 시작이 이런 사회과학적인 통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좀 빨간 걸로 제가 글씨를 적어놨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치매로 알고 계시죠? 예, 이게 20년도부터는 노인 사망률의 5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시는 것처럼 사람 못 알아보고 까먹고 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인데 이게 사망률이 5위가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저는 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예, 자살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자살에 대한 비율이 60대에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4위입니다. 이 얘기는 옆쪽에 보시게 되면은 고의적 자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60대에 자살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제 배우자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자기 위치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비참하게 사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이 지금 랭킹 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저희가 UX에다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에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지장애, 아까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5살 매 5세마다 지금 배씩 늘어나는데요. 특히 75세 이후부터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80세가 된다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치매가 뭐 머리가 나빠서 걸린다, 아니면 뭔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운동 부족, 술, 뭐 과식, 저희가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이거든요. 45세 이후의 생활 습관이 이런 알츠하이머를 결정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소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정보를 전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 같이 융합이 돼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로 게임으로 이렇게 교인이 돼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과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로봇이 기획이 되게 되고요. 활용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로봇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한 1.2m 정도 됩니다. 1.2m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한 40cm, 50cm 정도 이제 책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봄이 트럭을 적혀 있는 것들이 무릎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바퀴가 달려 있죠.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는 것들은 곧 주행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물방울 형태, 어린이가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1.2m 정도로 해서 서로 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은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기관, 시설 이런 쪽에 쓰이기도 하고 가정에 쓰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ADHD라고 부르는 그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영상을 제가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 이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찍었던 자료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하고 이제 50인치 TV가 같이 활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뵙지 못해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치매 질환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두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찍었다. 파이팅! 어르신들! 거의 틀렸구나. 안 되는 거야? 집중! 오늘 끝까지 보세요. 여기 없잖아.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전에 세션에서 보셨던 그런 화려하고 이런 이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노화가 되다 보면은 시각적인 기능과 청각적인 기능, 촉각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3D에 대한 것보다 어르신들은 2D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복잡한 컬러, 그리고 뭔가 좀 흐릿한 컬러보다는 또렷하게 어떤 대비가 되는 색상, 으로 썼을 때에 눈에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성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두 번째 봤던 테이블에 놓고 쓰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국내 유일의 탁상용 인지 여기 훈련 로봇 블럭이 보미원은 보이시죠 밑에? 예, 블럭을 좀 두뇌 유심히 향상 봐주시면 콘텐츠를 되겠습니다. 제공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1대1 개인형 인지 훈련 시스템으로 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에 특화된 인지 기능 강화 트레이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능력, 기억력, 계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전두엽 트레이닝 컨텐츠에는 숨바꼭질, 옷 입히기, 숫자놀이, 그림 맞추기, 고쳐주세요와 같은 컨텐츠가 있고 시각적, 작업 기억, 언어 능력, 계산 능력, 언어적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두정엽 트레이닝 컨텐츠에는 요리 만들기, 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고령자들이 인재 영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이런 쪽에 인재 영역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의학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의학적인 검증을 거친다 그러면은 기능성 게임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성 게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수준을 미리 관리하고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주행 펭귄처럼 닮았던 그 친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치매 예방 로봇 보미입니다. 보미야, 내가 오늘 몇 시간이나 잤지? 오늘 수면 시간은 7시간으로 어제보다 1시간 더 주무셨어요. 혹시 내가 내일 병원에 몇 시에 예약돼 있는지 알아? 내일 오후 2시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세요. 알았어, 고마워. 아파요. 아이고, 미안. 약을 드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을 잘 드셨네요. 약이나 식사를 거르기 쉬운 어르신과 24시간 함께하며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잔소리꾼입니다. 사람이 처음 아침을 이제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잠든 사이 그리고 잠든 그 사이에서도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데일리 케어라고 보통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기본 기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거라는데요. 보미야, 날씨가 어떻게 되니? 네, 오늘 날씨는 20도이고 맑아요. 목마르다. 물 마시러 같이 가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아까 스케줄 기능을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저게 사용자가 있고 관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보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호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젊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런 스케줄들을 이런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직접 넣어놓게 되면은 그것들을 부모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로봇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저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일이 계획돼 있다.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들을 도와줄 수 있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능성 콘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막연히 고령자라고만 생각하면은 저희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고 노화의 과정들을 다 겪고 있는데요.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문화에 대한 이런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령자가 된다 하게 되면은 몸은 불편하지만은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그 액티브한 개념 이런 그 시니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IT 기기나 이런 로봇에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뭔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저희가 사전을 검토를 해보고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다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 포함해가지고 각 대학들, 병원들 굉장히 많은 쪽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로봇산업진흥원 이쪽은 저희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세우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저희 쪽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가천대 이런 쪽에서도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 특히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 그 다음에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전문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사회복지적으로 뭔가 역사가 오래된 이런 학교들하고 같이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서울병원하고 이제 이대목동병원 이런 병원들은 저희가 그 기능성 게임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같이 기획 단계 초기부터 참여를 해서 어떤 형태로 그 UX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론을 쭉 내려보면은 로봇이라는 쪽이 로봇 기술 그리고 인간 이해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모든 인문학이 다 필요하고요. 로봇 기술을 합치는 데는 모든 기술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전체 우리 부품 산업 아니면 산업의 전체 총집회바로 얘기한다면은 로봇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아까 전에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것들은 저는 지식 산업의 총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진단 척도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들, 그리고 우울증을 어떤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서 증진의 목적들, 그 다음에 치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훈련이나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사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 함양,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헬스케어 쪽을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담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유니티하고 실제로 인연을 맺은 지가 이제 2년째 돼갑니다. 근데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플래시 게임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플래시가 이제 단종이 되면서 저희한테도 변화될 시기가 분명히 다가왔던 거고, 그리고 고령자들의 특징을 쭉 보니 3D를 하게 되면 너무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눈앞에 끼고 하는 것들은 거의 15분, 20분 하면 어지럽다고 많이들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3D보다는 확실히 2D 내지는 2.5D 정도, 이 정도가 고령자한테 가장 잘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쭉 살펴보니 저희는 로봇은 리눅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아까 저 보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형태의 컨텐츠들이 막 섞여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안드로이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OS에 같이 결합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편리한 이런 개발성, 이거 편의성을 좀 갖고 있는 툴을 찾다 보니 유니티가 적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니티를 쓰면서 일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포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AR 컨텐츠, 애니메이션 컨텐츠,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컨텐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의학적 검증을 반드시 거치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컨텐츠들이 지금 눈에 한 20종 정도, 위에 보이시는 저 두 개 한 20종 정도인데 저거만 개발하는 데에 한 7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7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미니게임 20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정형화된 어떤 레벨에 대한 것, 난이도에 대한 것, 거기서 나온 점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트렌드 변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복지관이나 개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철저하게 따져본 다음에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물론 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최초의 기획에서 많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의학적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받은 것들을 저희가 로봇으로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어떤 재미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를 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의 기능성 콘텐츠가 활용이 됩니다. 네. 예, 인재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영역의 인재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 말고 비슷비슷한 유형의 그런 콘텐츠를 갖고 계신 회사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쉽게도 기능성 게임에 대한, 특히 고령자에 대한 기능성 게임은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을 같이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를 다루는 기술, 코딩을 다루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쪽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들에서 새로 생기는 과들을 보게 되면은 융합의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간호보건 이런 쪽에서도 AR 기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융합들이 자꾸 일어나야 저희가 활용하는 기능성 게임 그리고 로봇하고 어떻게 결합돼서 더 효과적으로 쓰이게 될지,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융합적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건 아까 보셨지만 한번 이제 블록 위주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예, 아마 요것도 좀 특이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로봇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이 되면서 저기 안에 이제 집어넣은 정의는 자이로 센서, 그러니까 위치를 인식을, 높낮이를 인식을 해라, 터치를 해라, 소리가 나오고 붙었다 떨어졌다를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뭔가 붙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뭐 정오도 판단들, 행동에 대한 액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손의 활동이 뇌 활동의 30%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는 눈으로 보는 거에 이제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손의 감각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개발 초기 때에 의료진으로부터의 이런 기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손에 터치하고 만지게 하는 것들, 이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UX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이제 고령자에 대한 쪽 부분을 이제 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발달장애 쪽을 이제 보실 겁니다. 발달장애 영화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여기 7번 방의 선물. 예, 지금 저 때 류승룡이 연기한 게 저 수준에 보면 중등도의 수준입니다. IQ가 35에서 49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폐,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그러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원이 연기했던 굿닥터에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그 서번트 증후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자폐로 나오게 되죠. 그러지만 실제는 저렇게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DHD라는, 우리 학교에 가 보면은 반에서 한 명, 두 명씩 꼭 있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난잡하고 이런 친구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사회성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반 학급으로 돌아오고 정상처럼 살게 됩니다. 아마 지금 마이클 펠프스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도 ADHD의 경향을 갖고 있었다, 자폐의 경향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쪽은 우리나라는 아직 질병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총기 사고나 이런 쪽에 충동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이런 로봇들의 이제 로봇, 아까 제일 오른쪽에 보셨던 돌이라는 아동을 닮은 그런 로봇에다가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습니다. 대신에 이런 특성들을 이런 특성들을 충분히 수대를 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사회성 함양을 위한 이런 컨텐츠들, 목적을 가진 컨텐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조금 슬픈 그래프예요. 지금 제일 밑에 가정이라고 보이는 부분부터 쭉 해서 올라가면은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집에서 멀어져서 나중에는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는 로봇은 가급적이면은 집을 생활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다음에 그런 기능성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실생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광양에서의 사례입니다. 요건 광명, 지금 광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인 가구에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재밌는 영상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범팀부터 한번 구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앉아. 깔끔하시다. 자, 좋습니다. 자, 나가자 팀.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나가자. 수주, 초, 초콜릿. 식용유 하나, 김 하나 올려놔. 식용유 하나. 2만. 정답 확인하셨어요? 자, 벌써 1분 30초가 지났어요. 계산하러 가기 누르세요. 계산하러 가기. 멸량은 수단. 8,000원. 10시. 12,000원. 네,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두 팀의 합산을 해서 제가 몇 단계까지 가는지 1,000만 원.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클리어했어요? 다음. 자, 우선은 게임은 맞습니다. 너무 첫 게임에 너무 집중하세요. 자, 우선은 연속. 우선은 제일 잘하는 팀은 우리 팀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고 팀은 우리 팀이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어려울 때. 자, 마지막 행위. 너무 날아가냐 그거가. 예, 시간이 지금 제가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아까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자살이 4위에 랭크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친구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아이디어를 쭉 고안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세요. 저런 식으로 이제 두뇌 활용 체육 대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돼 있는 정서들을 같은 친구나 옆에 이웃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반적인 게임들은 집에 박혀 있게 만드는 게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꾸 저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꼬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컨셉들이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광양에 실제 활용됐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나오는 우리 콘텐츠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로봇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호자, 기관, 지자체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다 셋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지자체 관리용의 웹사이트 그리고 휴대폰 앱까지 해서 보호자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컨셉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요양원이에요. 로봇이 재활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발견했던 이제 화면이기도 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겠지만은 저희 콘텐츠에 노래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근육이 많이 감소를 해서 걷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노래가 나오고 옆에서 이제 로봇이 뭔가 흥을 돋궈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다리를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재활 국립재활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하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재활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증들을 이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 그림은 저희가 로봇이 병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을 잡아놓은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하고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물론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기술의 가능성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많은 종류의 컨텐츠들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 더 많은 컨텐츠의 이제 활용을 이제 유니티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또 많은 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로봇을 활용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요거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좀 무서운 로봇처럼 생겼어요. 전체 그림이 우리 예전에 아침 먹고 땡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비슷하게 닮아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노년학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술 두 개가 합쳐져서 제런 테크놀로지라는 테크놀로지의 개념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크놀로지로 고령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인데요. 아까 서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령화를 준비하는 것은 고령자들만의 혜택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노화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생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을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한테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 저런 컨텐츠를 활용에 따라 뇌기능 지표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뇌기능에 대한 지표는 실제로 저희가 게임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뇌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척도라는 걸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검사들을 했더니 몇 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들입니다. 그것들이 컨텐츠로 이제 로봇에 심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로봇의 뒷단에는 웹클라우드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행 기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 시력 검사할 때 보면은 다 외워서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 대화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 평상시 하는 대화처럼 하면서 척도로, 그 다음에 트렌드로 연결될 수 있게 현재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능성 컨텐츠를 목적으로 제작한다면 의학적 검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로봇 하나가 나오는데요. 최소 3년에서 4년, 평균 한 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개발 초기 때에는 반드시 이런 병원들을 같이 초기 단계부터 같이 사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병원들도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 거점에. 그러면 그 병원들은 연구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 대비해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에 많이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그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각종 검사 포함해가지고 MRI라든지 특수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의학적인 전후 결과를 레포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국제학술대회 아니면 각종 이런 행사에
발표가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